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의 지방세로 연간 50억 원 안팎의 발전기금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을 활용한 첫 사업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영광과 곡성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오늘부터 이틀간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광주의 미술작가들과 갤러리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아트페어에서 주목받았습니다. 동남아 미술시장 개척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신라 왕궁터인 경주 월성에서 1800년 전 신라의 모체가 된 사로국 시대 주거지가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혁신도시 발전기금은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이전 기관에서 얻은 세수로 조성되고 있는데요. 광주 전남의 균형 발전을 위해 사용하기로 했는데 그 첫 사업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의 한 시내버스 승강장. 올 연말까지 냉난방기기와 CCTV, 휴대전화 충전기 등 각종 편의시설이 구비된 정류장으로 재탄생합니다. 빛가람 초중학교 앞 승강장 등 혁신도시에서도 이용 수요가 가장 많은 버스 승강장 두 곳이 사업 대상입니다. 여름에는 햇빛도 바로 들어오고 겨울에는 바람도 많이 부니까 그래서 에어컨이나 이런 바닥 그런 게 있으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혁신도시의 16개 공공기관들이 낸 지방세 일부로 조성되는 공동발전기금이 처음으로 쓰일 곳입니다. 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은 한 해 50억 원 수준입니다. 지난해 말 처음 출연됐고 올해도 오는 11월 50억 원이 추가로 쌓이는 등 매년 적립될 예정입니다. 모아진 기금은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과 나주를 제외한 전남 또 광주의 균형 발전 사업에 쓰이는데 나주시는 최근 나주시 몫의 기금을 이 승강장 정비와 빛가람동 4개 초등학교의 책 읽기 사업에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 몫의 발전기금은 공동 랜드마크 조성 사업에 쓰일 전망입니다. 시도 기금위원회는 이를 위해 기금을 최대한 많이 불린다는 계획입니다.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은 광주 전남 상생 협력의 상징이자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기금의 의의를 살리기 위해 규모 있는 공동사업 추진.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발전기금이 조성되는 곳은 광주 전남이 유일하다 보니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강원, 전북, 대구 등은 이 기금이 어떻게 조성되고 사용되는지 또 수혜 비율의 합의는 어떻게 했는지 등을 배우겠다고 나섰습니다. 성과물에 대한 확산 투자를 유도하고 45%는 실질적으로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데 투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차별성이 있어서 혁신도시 조성 10여 년 만에 어렵사리 발전기금을 쌓기 시작한 시도. 실질적인 상생 성과 사업을 발굴해낼 수 있을지 시도민은 물론 전국의 다른 지역 혁신도시들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곡성군수와 영광군수를 뽑는 재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사전투표는 내일 오후 6시까지 이틀간 진행되고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투표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를 앞두고 접전지인 영광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3당 대표들이 총출동해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지난 2022년 동시지방선거 당시 곡성의 사전투표율은 45.8%, 영광은 41.6%로 전남의 평균 사전투표율 31%보다 월등하게 높았습니다. 오늘은 맑은 가을 날씨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일교차가 크게 난다는 점, 그리고 이른 오전 중에는 안개가 짙게 낀다는 점에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가시거리 살펴보시면 장흥은 80m까지 좁혀져 있고요. 영암 100m, 보성 140m 안팎 보이고 있습니다. 강이나 호수 근처에서 특히 짙은 안개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안개는 오전
중에 서서히 거치겠고요. 이렇게 깨끗한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13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고요. 한낮 기온은 25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일교차는 10도 이상으로 크게 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동남아시아에 떠오르는 미술 시장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아트페어 소식 어제 전해드렸었죠. 광주의 작가들과 갤러리도 처음으로 참가해 동남아 미술 시장으로 영역을 넓혔습니다. 박수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3일 저녁 자카르타 국제공항. 카트 위에 한가득 작품을 실은 광주의 미술인들이 택시를 기다립니다. 보통 전시 일주일 전에 화물로 작품을 들여와 전시장 설치에 들어가는 게 보통이지만 운송비와 체류비를 아끼기 위해 전시 이틀 전에야 직접 작품을 들고 입국했습니다. 와, 인도네시아의 눈물. 돈이 필요해요. 73개 전시 부스 가운데 6개 부스에 우리나라 갤러리들이 참여했고 광주 예술공간집은 그중 출입구에서 가까운 곳에서 광주 작가 9명의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전시장이 문을 열자마자 관람객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관람객들은 다른 부스에서는 보지 못한 광주 작가들의 독특한 작품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찾아온 한 미술품 애호가의 눈길이 신호윤 작가 작품에 쏠리는가 싶더니 그 자리에서 지갑을 엽니다. Buddha is everything and nothing. The meaning is that. And this one, you can see the front and the side. You have a changing feeling. 예상을 넘는 관심에 작가들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점점점 노출하다 보면은 제 인지도도 여기 이 국가 안에서 쌓일 것 같고요. 그러면은 향후에 제 작업을 사람들이 좋아해 주는데 더 나은 계기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처음 아트 자카르타에 참여를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내주시고 또 한국 작품한테 관심을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되게 큰 힘을 얻고 가는 것 같습니다. 사흘 동안 3만 8천여 명의 관람객이 전시장을 다녀갔습니다. 글로벌 후원사가 협업에 참여한 대형 작품부터 일반 시민들을 겨냥한 아기자기한 소품들까지 거의 모든 전시 부스가 사흘 내내 발 디딜 틈 없이 붐볐고 즐길 거리와 먹을 거리도 여느 축제장 못지않게 풍성했습니다. 네, 행사를 운영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진짜 와서 즐기고 이들이 최대한 마음껏 누리고 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현대미술의 후발주자인 인도네시아가 세계 미술시장의 허브를 꿈꾸는 전략은 작가와 관객, 후원자 사이의 두터운 관계 형성입니다. 젊은 시장 자카르타의 꿈은 광주의 미술인들에게 위협이 될 수도 기회의 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올해로 15회째를 맞은 광주 아트페어가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개막했습니다. 국제 미술품 거래 시장인 아트 광주 24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06개 갤러리 부스가 운영되고 청년 작가들을 위한 라이징 스타전과 타 지역 아트페어와의 교류전 등 다채로운 기획 전시도 함께 선보입니다. 또 미술품을 현장에서 구매하는 것은 물론 현대 미술 시장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문화체험 행사도 열립니다. 어제 하루 동안 광주 지역 장애인들의 발이 묶였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콜택시인 세빛콜 운행이 하루 동안 마비됐기 때문인데요. 평소보다 대기 시간이 2~3배가량 길어지면서 장애인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천홍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의 한 장애인 자립센터에서 일하는 박경한 씨. 퇴근 시간이 됐지만 집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장애인 콜택시인 세빛콜을 불렀는데 평소 30분이면 오던 택시가 1시간 반째 오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거 어디 못하냐요. 콜택시가 필요해요. 광주시 교통약자 이동 지원센터 장애인 전용 차량인 세빛콜 운행이 하루 동안 마비됐습니다. 평소 출퇴근 시간은 차량 40~50대가 운행됐는데 어제는 절반 수준인 20~30대만 운행됐습니다. 152명의 운전원 중 104명이 노조 교육을 이유로 업무에서 빠졌기 때문입니다.
전체 차량 운전원 중 70%에 가까운 인원이 노조 교육에 참여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세비콜 차량이 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센터 측은 노조와 임금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있어 노조에서 일종의 압박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력 행사를 좀 해서 간접적으로 시하고 우리 애로사항을 좀 전달해보자, 이런 마지막의 수단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하지만 노조 측은 압박용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분기별로 노조 교육을 해왔는데 며칠에 걸쳐 나눠서 하기보다 하루에 몰아서 해야 오히려 장애인들의 피해가 적다고 말했습니다. 피해를 일으켜가지고 우리 임금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부분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결국 전체 운전원의 70%가 참여하는 노조 교육은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볼모로 이게 실질적으로는 저는 파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일방적인 결정을 한 거죠. 노조 교육을 앞두고 장애인들은 세비콜 이용 자제를 통보하는 문자만 받았습니다.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에서 장애인을 먼저 생각할 순 없었던 건지 기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광주지검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민주당 박균택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박 의원은 민주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선거 구민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경쟁자를 비방하는 메시지를 자신의 이름이 아닌 지지자 일동 명의로 발송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한편 검찰은 선거 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송치된 박 의원의 선거사무소 회계 책임자는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전남도 내 대중교통 버스 회사들의 적자난에 파업까지 이어지면서 전라남도가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조직 개편에서는 전남도 최초로 교통행정과를 신설하고 해법 모색에 나서고 있는데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2년 10월 목포 시내버스가 노사 임금 협상이 결렬되면서 한 달 가까이 멈춰섰습니다. 목포시의 뒤늦은 중재를 통해 시내버스는 다시 움직였지만 불과 한 달 뒤 버스는 또다시 발이 묶였습니다. 가스비 체납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목포 시내버스는 2달 넘게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시내버스 노사 분규는 같은 해 4월 순천시에서도 발생해 보름가량 시내버스가 멈춰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됐습니다. 임금을 둘러싼 노사 분규가 이어지는 것은 버스 승객 감소로 인한 시내버스 회사들의 만성 적자 때문. 전남도의 시내버스 재정 지원액도 올해만 140억 원에 이르는 등 해마다 재정적 부담도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시내버스 허가권이 기초지자체에 있다 보니 분규가 발생해도 광역지자체의 역할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남도는 지난 7월 건설국의 교통행정과를 신설해 전문가 용역 등을 통해 대중교통 문제 해법 찾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 운행 중인 노선 체계와 운송사업 경영 구조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해보고 이를 통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노선 운영 방안과 운송사업 경영 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전남도 의회도 지난 6월 대중교통 활성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안 모색에 들어갔습니다. 재정 지원금의 정확한 사용은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이에 대해 점검과 대안 마련 등 전라남도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투기를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시내버스와 시외, 농어촌, 도소벽지 등 복잡한 구조를 지닌 교통 현실이지만 정작 전남도의 신설 교통과 인원은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해 기존의 업무 처리만 하는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흑염소가 보양 대체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흑염소값 역시 천정부지로 올랐는데 일각에서는 신규 농가의 대거 유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육장을 뛰쳐나온 흑염소 무리가 산 중턱에 신선한 풀을 뜯어먹습니다. 현재 산지에서 거래되는 흑염소 가격은
암컷 기준으로 생채 1kg당 18,000원 선. 같은 기준 9,000원을 받는 한우 가격의 2배에 달합니다. 4년 전에 비해 4배가량 오른 흑염소 값에 사육 농가들은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사람들 인식이 이제 자꾸 그런 혐오식품이나 어쩌다 하다 보니까 개 식용을 조금 자제하고 염소 쪽으로 많이 이제 이 시골에서도 보면은 염소를 많이 드시려고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점심시간을 맞은 흑염소탕 식당도 몰려드는 손님들로 분주합니다. 대체적으로 한 30-40%는 더 는 것 같아요. 그래서 흑염소 값이 워낙에 많이 올라서 저희도 조금 가격을 변동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해요. 흑염소 산업의 발전을 위해 지자체도 집중 육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용 순염소를 연말이 지원했고요. 그동안 체계적인 거래 체계가 없다 보니까 흑염소 가격이 제대로 못 받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전자 경매 시장을 새로 시작해서 높은 흑염소 가격에 10마리 안팎의 신규 소규모 농장들도 대거 늘고 있는 상황. 개고기에서 흑염소로 전업한 식당에는 정부 보조금도 지원되면서 업종 전환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기존 사육 농가들이 시장 균형에 영향을 우려할 만큼 흑염소 산업은 전환기를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나오는 새끼들이 엄청나게 많은 숫자로 갑자기 불어나요. 왜냐하면 통계치에 들어있지도 않는 상태에서 갑자기 불어나거든요. 그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염소값을 어느 때 이게 떨어질 거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예측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현재 전남에서 사육 중인 흑염소는 1,500여 농가에 10만 8천여 마리로 전국 사육 두수의 25%. 최대 산지를 선점한 전라남도는 흑염소를 대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영양제 보급 등 생산성 향상 지원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신라 왕궁터인 경주 월성에서 1800년 전 신라의 모체가 된 사로국 시대 주거지가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모래층에 주거지를 만들기 위해 대규모 성토 작업이 이루어졌고 의뢰를 거행한 다양한 유구도 나왔는데요. 신라가 월성을 쌓기 전 이곳에 사로국 시기의 주민들이 이미 거주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항문화방송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라 궁궐이 있었던 경주 월성입니다. 월성 서남쪽 월정교 부근에서 사로국 시대 주거지 형태가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로국은 초기 국가시대 진안의 12개 국가 중의 하나로 신라의 모태가 된 지역국가입니다. 사로국 주거지 조성 시기는 월성을 쌓기 100여 년 전인 3세기 전 중엽으로 추정됩니다. 월성의 남청과 인접한 주거지는 모래층이어서 땅을 다지고 벽껍질과 조개 껍데기 등으로 성토해 조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약 지반을 다지기 위해서는 이제 목주 같은 걸로 중간중간에 받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뼈랑 이제 식물 부산물 같은 거를 써서 딱딱한 경화면을 또 처리해서 만들기도 합니다. 사로국 주거지 입구에선 각종 재물을 배치하고 불태우는 의례를 거행한 흔적도 확인됐습니다. 의례 유구로는 토기 15점과 개로 추정되는 동물뼈가 발견됐습니다. 어떤 중대한 일이나 아니면 어떤 유력 집단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표출하거나 뭔가 국가적 퍼포먼스 어떤 중요한 이벤트를 보여주기 위해서 의례라는 것은 항상 필요한 그런 요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소는 사로국의 주거지가 신라 월성을 쌓은 시기보다 100년 앞선 일이어서 월성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세기대의 어떤 성토 대지층이 나오고 거기에 만들어져 있는 어떤 칠학이 나오면으로 해서 이 토성 형태보다 좀 선행하는 어떤 형태의 월성이 어떠했는지를 이제 알 수 있는 단서가 나왔고, 국립경주문화연구소는 발굴 조사에 대한 현장 설명회를 열었고 앞으로 월성 중심 건물지 조사와 함께 월성의 초기 유구까지 발굴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박정희 유신 정권이 저지른 대표적인 용공 조작 사건이 1, 2차 인혁당 사건입니다. 대법원이 1975년 4월 8일 인혁당 재건이 관련자 8명에 대한 사형을 확정하자
국방부는 판결 18시간 만에 사형을 집행했었죠. 국제법학자협회는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불렀는데 희생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대구를 기반으로 활동했습니다. 이 참혹했던 역사가 다큐멘터리 영화로 만들어집니다. 대구문화방송 이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드는 윤솔지 감독은 이제 91살이 된 박중기 선생을 통해 인혁당 재건이 사건을 말합니다. 박 선생은 무고하게 희생된 사법 피해자들과 가까운 사이였지만 조작된 사건 당시 옥살이를 한 알리바이로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선생님께서 그동안 털어놓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나오시는 말씀들은 다 처음일 거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다듬지 않으신 거잖아요. 작업이 절반을 넘어가고 인혁당 사건 50주기가 반년도 남지 않았지만 박중기 선생은 아직 본격적인 증언을 쏟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생이 아마도 아픈 사건으로만이 아니라 시대적 배경을 통해 인혁당을 현재로 읽어주길 바라는 뜻이 아닐까 윤 감독은 생각합니다. 박중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 91살이신데도 굉장히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지금 갈등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할 때 그렇게 살아도 돼 90까지도 그 멋진 거야 이런 느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다큐멘터리 영화 인혁당 생존자 31년생 박중기는 영화 상영을 목표로 한 인혁당을 다루는 최초의 장편 다큐로 내년 인혁당 사건 50주년에 맞춰 개봉합니다. 부족했던 제작비는 200여 명이 2천만 원을 모금을 통해 보탰습니다. 윤 감독은 내년 다큐 영화가 대구에서 상영할 때 뜨거운 가슴과 열정을 가진 시민이 과거사를 제대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이태우입니다. 세금을 고의적으로 또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세를 30년 넘게 내지 않고 버티거나 9천 건 이상 체납한 사례도 있는데 명단 공개가 과연 효과를 내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전주문화방송 김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체납 징수반이 안방 옷장과 서랍 안까지 샅샅이 살핍니다. 1억 원 이상 체납자의 가정집인데 각종 귀금속과 금부치가 쏟아져 나옵니다. 또 다른 고액 상습 체납자의 집에선 고가의 시계와 명품 가방들이 압수됐습니다.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66살 장모 씨는 무려 36년 동안 지방세 1,400만 원을 밀려 최장기간 체납자로 확인됐고 48살 김모 씨는 9,210건, 11억 9천여만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가장 많은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은 서울에 거주하는 안모 씨로 125억여 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방세를 1년 이상 1,000만 원 이상 체납해 실명이 공개된 41,900여 명 중 10년 이상 장기 체납자는 17,900여 명으로 43%에 달합니다. 이런 지방세 체납자들 때문에 전북도에서는 매년 1,000억 원 안팎의 세금을 제대로 걷어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245명이 1,103억 원의 지방세를 안 냈습니다. 채권 추심 전문가를 영입을 했고 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과 그리고 이제 범칙 사건으로 전환 등 적극적인 징수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액 상습 체납 근절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1년 이상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효성이 있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출국 금지 등 강력한 행정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닉 재산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적 조사를 강화하는 것을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년 전부턴 악의적인 고액 체납자를 최대 30일까지 구금할 수 있도록 한 감치 제도가 도입됐지만 실제 집행은 극히 드물어 제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광주 임동 방직공장 터에 들어설 주상복합 건물의 상가 면적 비율이 1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상가 공실률과 분양률 등 시장 상황을 고려해
주거복합 건물의 주거외 용도 비율을 완화해달라는 사업자 측의 신청을 재심의 끝에 수용했습니다. 대신 사업자 측은 건축비가 절감되는 만큼 160억 원 상당의 교량과 20억 상당의 복합 상가를 광주시에 기부 체납하기로 했습니다. 세계 인권도시 포럼이 이틀간의 일정으로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개막했습니다. 시민 공간과 인권 도시를 주제로 한 이번 포럼에는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와 유네스코,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국내외 인권 활동가로 활동하는 사람들과 국제기구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합니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개인과 집단이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는 시민 공간이 축소되는 현실과 이에 따른 인권 문제를 중점적으로 돌아볼 예정입니다. 목회자이자 독립운동가였던 최흥종 선생을 기리는 오방기념사업회가 이주민과 더불어 사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광주 YMCA에서 열린 오방 아카데미에서 박흥순 다문화 평화교육연구소장 등 참석자들은 결혼 이주 여성과 이주 노동자 등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의 삶을 조명하고 공존의 방향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호남대학교가 정신건강 전문가인 오은영 박사를 초청해 특별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강연에서 오은영 박사는 진로 선택 과정에서 겪는 불안을 해소하는 방안과 반려동물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또 특강에 참여한 학생들의 질문을 받아 현실에서 적용할 수 있는 간단한 해결책들을 제시했습니다. 네, 오늘은 맑은 가을 날씨 즐기기 좋겠습니다. 쾌청한 가을 하늘 마주할 수 있겠는데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진다는 점, 그리고 이른 오전에는 짙은 안개가 낀다는 점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가시거리 살펴보시면 짙은 안개가 끼면서 가시거리 200m 미만을 보이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안개는 오전 중에 서서히 걷히겠고요. 보시는 것처럼 깨끗한 하늘이 점차 드러나겠습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출근길 기온은 13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은데요. 한낮 기온 25도로 어제만큼이나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일교차 대부분 지역에서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출근길 기온 곡성에서 12도, 보성에서 11도 안팎으로 쌀쌀한 기분이 감도는데요. 한낮 기온은 대부분 2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도 오늘만큼이나 맑은 날씨가 예상되고요. 일요일에는 맑다가 오후부터 날이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